자, 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전문가 여러분께 드디어 샵캐터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샵캐터님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방금 소개받은 샵캐터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쿠팡에서 현재 현업 5년차 셀러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이제 대표님을 마주하면서 제 노하우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때때로는 컨설팅까지 하면서 일정 부분 계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쿠팡에 벌써 5년 되셨나요? 네, 지금까지 횟수로 지금 벌써 5년이 됐네요. 네, 그럼 쿠팡의 어떤 역사나 트렌드를 좀 많이 아시겠네요. 아무래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이상 좀 알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볼 때는 항상 어떤 분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쿠팡을 하기 전에 네.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 이제 쿠팡셀러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찌 보면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은 온라인 셀링 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인데 그 전에는 제가 무슨 일 했냐?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광풍 코인. 네, 2017년부터 이제 2019년도 약간 하강세 올 때까지 저도 이제 그 세류 안에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채굴장도 운영도 해보고 네트워킹을 이어주고 이제 육성해주는 엑셀레이터 활동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초에 코인 시장이 많이 서그러들면서 이쪽 시장에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투자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는 자금 유치가 안 되면서 어려운 고배를 마셨고 저는 그 이후부터 뭘 하고 살까 하다가 신사임당님이 창업 다 먹었지라는 내용을 접해서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제 위탁 판매를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당연히 나는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저도 역시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저런 성공과 실패를 맛보면서 어찌어찌 보니까 쿠팡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2년 뒤부터 제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과 낸 게 뭔가 제대로 된 애가 셀링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꼼수 방식으로 이제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네.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제 거기서 한계점을 느끼고 제대로 한번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서 해보겠다라고 한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대표님께 알려드리는 저만의 이제 샤케토만의 이제 노하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내용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꼼수는 남들이 모르는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 이런 거 아닙니까? 양날의 검 같습니다. 네네네. 어느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꼼수라는 거는 이게 과연 사업적으로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불릴만한 영역인가라 했을 때 저는 아니오라고 대답했거든요. 사실 제가 그 꼼수 방법으로 그 당시도 억대 매출을 내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반대급부도 있겠죠. 근데 반대급부 여파가 제가 원하는 사업 스타일이나 그리고 저 개인적인 무엇보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두고 다시 정도의 길을 걸어서 이제 지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쿠팡 하기 전에 이제 블록체인이나 코인 쪽에 있었는데 저도 돈을 엄청 날렸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네. 코인으로 돈 한 번씩 다 까먹었을 겁니다. 저는 심지어 사기까지 당했어가지고 기본이죠, 뭐 그런 거. 그때 왜 그랬는지 욕심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쿠팡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네. 본인만의 노하우를 쌓는데 한 2, 3년 걸리신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는 이게 내가 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고 괜찮고 맞는 건지를 검증의 시간을 보냈다면은 이제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제대로 이제 원리를 파악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품을 론칭하는 것보다 쿠팡 상위 노출은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거기서 한두 개 제품만 가지고도 적게는 뭐 2천, 많게는 뭐 억대에 가까운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커머스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네. 쿠팡이 바뀌면서 뭐 로직이 바뀌면서 네. 그런 노하우가 이제 옛날 지식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뭐 어떤 로직이 바뀌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알려드린,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꼼수 방법을 통해 매출 올렸다 했지 않습니까? 분명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마다 로직이 변경됐을 때 그때마다 휘청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이제 지금까지 유튜브나 수많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때 한창 유행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쿠팡을 잘하지만은 네이버도 잘할 수 있고요. G마켓 옥션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아시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도요. 왜 그런 자신감이 있냐? 그건 바로 제가 알려드린 거는
판매의 본질을 알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방법이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결국 정석적인 방법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정석적인 방법 그 영역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섹션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싱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제 이거를 내가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 둘 다 제대로 컨택해서 제대로 마케팅해서 제대로 판매하시라라는 어느 누구든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모두가 하는 그 마케팅 영역의 관점에서 풀어드리고, 그거를 이제 쿠팡이라는 이런 일부인 플랫폼에서 이제 국한을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걸 이 원리만 알면은 내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판매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얘기하고 설파하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결국 저도 늘 강조를 하지만 네. 이커머스의 제일 중요한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이냐, 네. 아이템과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아이템 뭐 시장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네. 아이템 소싱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아이템 소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성입니다. 네. 시장성이라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시장의 크기인데요. 그 시장의 크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여기서 말씀드린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제 판다랭크, 이제 블랙키 같은 키워드 이제 검색, 그 데이터 조회 서비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일부 기능만 가지고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그 안에서 내가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 특이점을 찾아서 소싱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안 팔릴래 안 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후단에 제 마케팅 관점에서 풀어드릴 내용이 있지만 그걸 올바르게 수행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뭐 여러 상품을 모아서 뭐 2천, 3천 매출 낸 게 아니라 한두 개 상품으로 이 2천, 3천 그 이상 매출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더 궁금해지려고 하는데, 소싱에서 시장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네. 조회수가 많거나 이런 개념은 시장성의 크기를 판단하는 기준인가요? 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좀 이미 온라인 쇼핑 판매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보성 키워드와 이제 그 쇼핑성 키워드 이 두 가지 분리된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정보성 키워드는 말 그대로 뭐뭐 하는 법, 어떤 효능, 이런 식으로 우리 블로그에서 볼 듯한 그런 키워드인 거고, 이제 쇼핑성 키워드는 그 단어 자체가 쇼핑성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1차적으로 그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이제 키워드 데이터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을 절차를 끝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 거죠. 그 시장성을 그런 식으로, 이 키워드 이 시장에서는 한 달에 몇 명의 사람들이 조회하고 있구나, 이 시장은 어떻게 되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단순히 숫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기간별 파동 추이를 볼 줄 안다면은 얼마든지 내가 이 아이템별로 이제 대응 전략이나 소싱법이나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런 걸 모두 다 그 안에서 1차원적인 데이터 내용만 가지고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할 때 키워드의 조회수와 그게 시즌 상품인지 아닌지 정도를 크게 보고 1차 판단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그래, 어떤 키워드가 조회수도 많고 시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데, 네. 그럼 키워드를 찾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상품을 만들거나 네. 상품을 소싱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소싱을 하나요?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파악이 됐다면은 그때부터 뭘 하느냐, 상대적인 판매 강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상대적인 판매 강도는 저는 이제 제 강의에서는 상대적 판매 경쟁 지수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내가 벌써 때 내가 이 시장에는 들어가서 어느 성과 낼 수 있겠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규모의 시장을 발견했다면은 그때부터는 네이버 쿠팡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판매자들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겁니다. 일단 컨디션을 체크했는데 당연하지만은 그 안에는 뭐 과거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잘 판매 제품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등록해서 잘 파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각각 제품마다 이제 특이점을 내가 정리를 하고요. 그 정리를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 포인트, 소구점이거든요. 그 소구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상품을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 남들 잘 파는 제품 나도 똑같이 팔아야지,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나만의 경쟁력 제품을 갖고 있지 않고 나만의 특별한 마케팅 포인트와 소구점을 고객들이 어필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좋은 매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얘기하고 수많은 강사를 얘기하던 상대
그런 이미 잘 팔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제 부족한 점 어떤지 파악하고 그 점을 나는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 더 돋보이게 할 것인가. 이때부터 이런 방식을 관점으로 아이템 소싱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자본력이 되신 분들은 이미 공산품들은 이미 다 오픈북 시장이라서 내가 잘 파는 제품은 누구나 쉽게 따라와서 카피캣으로 바로 판매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쿠팡에서 판매를 한다면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썸네일하고 상세 내용만 비슷하면은 당장 매칭이 돼버려서 내가 잘 팔더라도 남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뭐 내가 자본력이 되는 그런 것조차 위험 요소를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게끔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제조사하고 중국 1688 그쪽 공장 컨택해서 뭐 알림하거나 위치에서 컨택해서 내가 나만의 그 상품을 만들어서 뭐 최소한 내 로고라도 박아올 수 있는 ODM 방식으로도 가져와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해야지 소싱을 잘하면서도 내가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이템 소싱은 이제 아이템을 찾을 때 키워드와 트렌드를 찾은 다음에 네. 그 상품을 이제 나만의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결국 나만의 로고를 하든지 내가 맞습니다. 나만의 상품을 만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은 시대는요 브랜드 없이는 판매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초반에는 초보일 시작에는 사실 상표권 등록 이런 비용도 모두가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게 왜 해야 되나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잘 팔리는 상품 지금 현재 쿠팡에서 특정 카테고리에서 1등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이 계속 매칭이 걸려가지고 3년째 상표권 가지고 지재권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상표권이 이제 뒤늦게라도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매칭이 될 때마다 방어가 되지만은 처음부터 이걸 해놨으면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에 들어간 시간, 노력, 기회비용은 사실 그동안 제가 그 상표권 출원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온라인 유통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막 저를 통해서 이쪽 내용을 좀 관심있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시작할 때는 지재권 관련해서 같이 결부시켜서 상품 소싱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보면 결국 단 하나의 상품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라는 컨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보 셀러가 제일 걱정하는 재고 때문에 네. 초기에 재고나 사입에 대한 비용을 되게 어려워할 텐데 네. 그런 비용이 뭐 최소 얼마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누군가처럼 뭐 적은 돈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싱하는 소싱 원가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을 얼마큼 내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이제 그 성패가 이제 성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얼마 전 제 수강생 한 분께서도 대표님 제가 이거 온라인세 처음 하는데 처음 사입하는 비용을 얼마나 더 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소싱을 이를테면 2,000원 전후 사이에서 한다 했을 때 그거를 초기 발주 비용을 이런저런 비용 해가지고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가져오고 그거를 마케팅 하는 비용을 거기서 보통 100% 내지 80% 정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입금은 그 재고 빠졌을 때 또 재빨리 이제 사입해서 재고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산정했을 때 말씀드리거든요. 한마디로 이를테면 내가 총 그 사입 비용이 300만 원이라 한다면은 저는 그 3배수를 기본 잡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제가 많이 보게 됐냐면은 보통 우리는 여러 제품을 많이 해서 빨리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게 되게 기본 셀러들의 기본 심리 기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이 제품 몇 개에서 빨리빨리 매출을 올리고 특정 내가 시작하지 않았어도 특정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만 이렇게 매출 올랐어요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 심리가 약간 내가 저걸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쫓아가기 위해서 소싱에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나중에는 그 기회비용으로서 내가 넘지 말아야 할 고난의 고개를 내 스스로 이제 넘어가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제대로 된 상품 하나를 파고 들어가고 제대로 소싱해서 얘를 상위 노출까지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대로 된 상품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내가 소싱부터 마케팅 그리고 이후에 쿠팡 광고부터 아니면 대외적인 그런 외부 그 트래픽 유발해서 유입해서 판매를 진작시키는 그런 경험까지를 한 사이클을 탄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아이템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초보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매출에 현혹되어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소싱하지 말고 한정된 예산으로 한 가지 제품만 제대로 소싱해서 판매 마케팅까지해서 매출 일으켜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번이 어렵지만 그 한 번을 꿰차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쿠팡 상위 고수셀러들이 다 쉬워 보일 겁니다. 이게 작은 문제이지 결코 내가 들어가지 못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고 그 개념을 깨우치게 되시면은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 톡스토어, 이제 카카오스토어 이런 데 모두 입점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를 하기가 어렵지 하나를 하면 두 개, 세 개를 늦을 수 있다는 건 이해했는데 네. 아까 그 질문의 연장선으로 어쨌든 내가 사입을 해서 판매하려면 자금이라는 게 뭐 몇백은 아닐 거고 몇천만 원 이상은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뭐 그 개개인마다 그 자금 상황 동원 능력에 다 차이는 있겠지만은